안녕하세요, 황필고 시모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남부에 답사 여행을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휴가를 다 못 썼어요. 이제 칼바람이 부는 겨울로 들어온 시점인데 어쩌다 보니 여름 휴가를 이제서야 보내고 있습니다. 샤드골 공항을 통해 들어왔고 프랑스 남부의 대표 도시들 중 하나이죠. 리옹으로 내려가는 떼제베 기차를 타기 전에 생드니 주교자에 들려왔어요. 파리의 초대 주교인 성 디오니시우스 생드니가 3세기 로마 박해 시대 때 몽마르트, 즉 순교자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처형터에서 참수를 당하고 이곳에 모셔져 있다고 하죠. 또 이곳은 10세기부터 약 800년간 프랑스 역대 국왕들 또 왕비들의 왕실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드니 주교자는 최초의 고딕 양식 건물로도 유명해요. 이번에 제 일정이 좀 빠듯했고 아마 내년에 다시 올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들렀다가 바로 리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리옹 푸비에르 언덕에 위치한 노틀담 바실리카입니다. 우선 리옹은 론 지방의 중심 도시이고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하네요. 아마 고대 때부터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로마식 고대 극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 언덕 아래 주교자 그 성당에 가보니까 예전 성전 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서기 150년경에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대요. 로마를 제외하면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완전 초기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얘기죠. 177년 박해 기록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차저차 해서 도시 공동체 중심은 오히려 여기 푸비에르 언덕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 177년 박해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시 주교가 이 리옹의 최초로 성모 신심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노트르담 성당이죠. 그리고 리옹 사람들, 즉 리오네즈들은 중세랑 근대를 살아오면서 각종 전염병 또 전쟁을 겪을 때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도시를 지켜주십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푸비에르의 노틀담 바실리카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리옹의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세기 이클렉티시즘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절충주의라고 번역을 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양식이 아니라 여러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로마네스크, 고딕, 고전주의, 또 바로크 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또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옹 기차역 근처에서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한 45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르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바로 아르스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시모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죠. 조금 늦은 오후인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성전 내부도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한 마리 비안네, 장마리 비안네라고 부르면 불어 발음에 좀 가깝게 되겠죠? 비안네 신부님은 1786년생이신데 3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왕정이 무너지고 당시까지 구체제에서 제1신분이었던 성직자의 권위도 짓밟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 젊은 장마리가 사제가 되고 본당에 발령을 받고 나가보니 미사 참여하는 신자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본당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목할 그 대상 자체의 부재라는 건 본당 신부로서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님은 사제의 존재란 미사 성제를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도구라는 걸 아주 잘 알고 계셨고 성체성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그러한 영성이란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이내 아레스 본당은 신자들로 가득 차고 특히 고해 성사를 통한 치유의 은사를 무려 하루 18시간씩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 비안의 신부님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합니다. 저도 본당 신부로서 주일 미사 때 신자들 없다고 때때로 이 현대사회를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성실한 사제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새삼 성 비안네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자, 아레스에서 2시간 조금 넘게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르뿌이 앙벨레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르뿌이라고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르뿌이 앙벨레라고 하면 벨레 지역의 언덕이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여기 와보면 이렇게 언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덕 위에 수도원도 지어져 있고, 또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도 주교자 성당입니다. 여기도 언덕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이 도시 전체가 될 텐데, 그리고 이곳에 가장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성 모자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하루 묵고 이제 오늘은 오전 내내 이곳 그 생미셸 경당도 올라가서 보고 성 모자상 있는 곳에서 이 마을도 내려다보고 하고 싶었는데 겨울이라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살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주교자 성당으로 갔습니다. 노틀담 누이 뿌이라고 불러요. 여기 르뿌이는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 지점으로도 유명합니다. 성물 판매소에서 순례자 여권도 발급을 해줘요. 저도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순례길을 또 한번 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곳 르뿌이에서는 아니고 생장피에드보르라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곳입니다. 유럽 어딜 가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시작점 혹은 길 선상 위에 있는 곳을 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르뿌이에서 한 4시간 반 중간에 한번 쉬고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툴루즈라는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로 왔습니다. 남프랑스 답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부분 방문지는 프랑스 동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서쪽 최남단으로 가면 루르드 성모 발현지가 있는데 거긴 이번에 안 갑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2주 동안이나 이미 갔던 적이 있어요. 봉사활동 갔었는데 지금 또 혼자 따로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루르드는 나중에 그룹으로 다닐 때 다시 가기로 하고, 이번 답사 여행은 동남부 프랑스를 중점적으로 다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툴루즈는 약간 서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여길 꼭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2025년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탄생 800주년이 됩니다. 아무튼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스콜라주의의 정점을 이룬 중세 철학자이기도 하죠. 중세 철학이라 하면 당연히 이전까지의 모든 그 사상이 기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플라톤 철학이 당시 그 신학적인 질문을 다루는 데 쓰이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의 철학이 그렇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철학자들을 통해 다시 서방 세계에서 재조명이 되면서 그렇게 중세 철학이 발전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침 12세기, 13세기에 유럽 곳곳에는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철학과 신학의 그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중세 스콜라주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저희 본당이 성 안셀모 성당 아닙니까? 이 안셀모스 성인을 우리가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로 봅니다. 믿으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통해 더 깊이 탐구되고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과 신학의 그 조화를 강조를 합니다. 자연적인 이성과 초자연적인 계시 양쪽 다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것이죠. 철학적 탐구는 신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는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한된 지성으로 무한한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 세상으로의 초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심에, 즉 신의 섭리에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지성을 다한 응답으로서 인간적인 의지로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 중세 철학에서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보편 논쟁이에요. 보편 논쟁.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하는가? 형이상학적인 문제이죠. 형이상학은 뭡니까? 메타피직스. 물리적인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고대 철학자들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온 거예요. 보편.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제하느냐? 너나 나라는 개체는 누가 봐도 있으니까 질문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라고 부른다면, 더 나아가서 인간이라고 할 것이라면 그게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어렵습니까? 궁금하시면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나름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역시 양쪽의 조화를 중시했죠. 그리고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서 끝낸 게 아니라 신학으로 그걸 가져옵니다. 지금 제가 휴가 중에 이 방대한 내용을 강의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보편이란 개념이 실제해야만이 최초의 인간과 관련된 그 원죄도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의 개체가 아닌 인류라는 보편을 구원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교회, 즉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그 필연성에도 이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통 교회 가르침 안에는 이 보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보편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죠. 일명 유명론자라고 합니다. 보편이란 단지 이름뿐인 개념이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명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윌리엄 오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세 후반에 활동했던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보편을 중시했던 고대, 또 보편과 개체의 조화를 인정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를 지나서 개체 중심 사상이 난무하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나라는 개체의 신심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몽펠리에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를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그 적당한 곳에 들러서 가는 것이죠. 어제 도착을 했는데 오는 길에도 카르카손이라는 곳을 잠깐 보고 왔어요.
시테드 카르카손이라고 하는데 요새 도시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도시인데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성체는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그리고 이후에 중세 시기에 완성이 된 요새인데, 물론 그때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고 19세기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살기도 하고 여러 업종의 시설도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겠죠. 혹시 성전도 복구를 했나 궁금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알 길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해서 중세기를 거쳐 참 많은 그 전투를 치렀겠지만 이렇게 견고한 요새 도시 안에 살고 있다면 그래도 어떤 일말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몽펠리에 어제 조금 이른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을 좀 둘러봤는데 지금 시기가 유럽 웬만한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매일매일 열려 있을 때예요. 물론 뭐 뉴욕도 그렇긴 하죠. 브라이언 파크 같은 데 가보면 뭐 정신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데 잘 안 다니는데 저번 땡스기빙 때 조카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가긴 갔어요. 스케이트 탄다 뭐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운데 떨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은 그래도 좀 낫죠. 이번 여행 중에 들러온 곳들에 다 있었어요. 근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딱히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몽펠리에에는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어차피 저녁도 먹으러 나가야 하니까 밤 풍경 사진이나 찍자라는 생각으로 나가봤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굴도 싸고 아무튼 영상으로 다 찍지는 않았는데 이것저것 뭐 주워 먹다 보니까 그렇게 저녁 다 먹은 거죠. 자, 이제 몽펠리에 주교좌에 왔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좀 특이해서 직접 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아침 9시 조금 안 된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닌데 찾아보니까 10시 반에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안에 사진 찾아보니까 그렇게 딱히 볼 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툴루즈 주교좌가 참 이야기거리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한참을 거기 있었어요. 이제 몽펠리에 주교좌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기둥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공간을 영어로는 폴치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식 건축에서 폴티코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돌출된 현관이죠.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기둥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느냐, 이것만 없으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여느 고딕 건축물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바로 그건 백년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몽펠리에 주교좌는 백년 전쟁 기간 중에 지어진 겁니다. 1364년 원래 수도원 성당이었는데 나중에 16세기에 주교좌가 된 거예요. 자, 백년 전쟁이 언제죠? 1337년부터 1453년, 뭐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건 아니지만 1300년대였다라는 정도로 알면 되겠죠. 거의 뭐 격동의 1300년대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이제 곧 제가 언급을 드릴 그 사건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미약하고 그 역사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서유럽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성전은 물론 건축학적으로 무게를 분산시키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하지만 당시 백년 전쟁 중인 상황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성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치 그 로마네스크 건축물들이 다 요새의 형태로 지어진 것처럼 이 몽펠리에 주교좌 성당도 어떤 방어적인 구조물로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뭐 두 개의 기둥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이 도시를 방어하겠다라는 일말의 상징적인 기능은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몽펠리에를 지나 드디어 아를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곳 중에 한 곳인데 여긴 참 여러 시대를 아우르면서 그만큼 이야기거리도 넘치는 곳이에요. 우선 여기 아를은 론 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경작에 유리하면서 또 교통의 요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얘기죠. 로마 시대로 와서 주요 도시로 번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 등의 화려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로 아를 대공국의 수도로서 그 영광을 이어갈 정도였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또 있는데 바로 생트로핌 성당입니다. 성 트로핌은 아를의 초대 주교였고 이곳 아를에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면서 중세 순례자들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 기착지로서 유럽 전역에서 방문하는 중요한 성지로 거듭나게 돼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인데 12세기 중반이 됩니다. 특히 정문 위에 이런 장식을 팀파눔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건축 양식에서는 쓰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는 사복음서의 상징들 그리고 하단에는 구원을 받는 이들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론 일부이지만 인물의 표정과 감정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성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생트로핌 성당은 주교좌는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주교좌였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01년 프랑스 교구 재조정이 있을 때 아를 교구는 아예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종종 언급을 드릴 텐데 유럽을 여행하면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정말 대혁명이라 불릴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시가지 바깥쪽으로 나오면 알리카묵이라고 불리우는 중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니 옛 무덤터에 뭐 볼 게 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긴 아주 특별한 유적지예요. 우선 알리카묵이라는 이름은 엘리시움의 들판이라고 해서 고대인들이 믿었던 일종의 사후세계의 개념인데 이제 여기는 고대 로마 시기의 도시 바깥에 위치한 네크로폴리스,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죽음의 도시이죠. 네크로폴리스로서 발전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묘지로 전환이 됩니다. 트로핌 성인이랑 당시 순교자들도 이곳에 묻혔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기 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을 오고 또 당연히 산티아고 순례길에 거쳐가는 곳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언급이 돼요. 이렇게 보면 수백 개의 관이 들어서 있는 모습 참 독특하죠? 상당수의 멀쩡한 관들은 이미 아마 박물관에 들어가 있겠지만 아름다운 가로수길에 이런 식으로의 열린 관들의 행렬도 뭔가 고요하면서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 고흐 또 폴 고갱도 여기 알리카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네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또 여기 아르는 빈센트 반 고흐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반 고흐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겠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생 가까이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기 귀를 자르는 사건도 있었고 정신병원 신세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화가로서의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세월을 한참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여기 아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곳 특유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1888년 2월부터 해서 약 15개월간 여기에 있는 동안 무려 200점 작품을 그려냅니다. 반 고흐 예술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된 기간인 것이죠. 실제로 고흐의 예술적 영향이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표현, 자기만의 터치, 자기만의 색을 여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술책에서 봤던 그림들, 여기 그 배경이 다 있어요. 마을을 다니면서 반 고흐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주일에 2번 장이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그 메인 도로 중에 하나를 막아놓고 상인들이 들어서는데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고 현지인들이 아주 맘먹고 장을 보러 옵니다. 이제 저 같은 여행객한테는 좋은 구경거리를 선사를 하죠.
아르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옛 수도원터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몽마르주가 아니고 몽마주르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10세기에 설립된 베네딕토의 수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남프랑스 어딜 가나 중세적인 전통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곳 역시 성유물을 통한 성인 신심이 강했던 그런 순례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렇게 12세기 또 13세기에는 아주 거대한 수도원으로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했겠죠.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로마네스크랑 고딕 양식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중하고 또 이런 방어적인 구조물도 있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또 경쾌한 장식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의 흑사병, 또 16세기 위그노 전쟁,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지나면서 결국 이 수도원은 폐쇄가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여길 자주 왔었다고 해요. 이미 유적이 되어버린 이 수도원터에서 고흐는 어떤 깊은 영감을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몽마주르에서 한 15분 정도 올라오면 샤또 데 보 드 프로방스라는 작은 요새 마을이 나옵니다. 어, 10세기경에 프로방스의 보호 가문이 이 바위 능선의 터를 잡고 영주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보호 가문이 몰락을 하면서 여기는 프로방스 백장령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루이 13세 때까지 어떻게 좀 버티다가 결국은 파괴가 돼요. 지금 이렇게 복구를 해서 한 500명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겠죠. 역시 방어적인 중세 건축의 그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게다가 이 절벽 위에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도 뭐 이만한 데가 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답사 여행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 후반부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앞부분에서는 성 요한 비안네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요 방문지로 삼았다면 이 지역이 아비뇽이 어떤 뭐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비뇽에 교황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황청은 로마 혹은 바티칸에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교황청 터가 있다고 해야 맞겠죠. 실제로 한때 교황청, 즉 교황과 교황청 기관이 여기 아비뇽에 자리를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68년이죠. 굳이 연도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역시 1300년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프랑스 왕실과 교황청 그 양측의 당시 상황을 보는 게 순서가 되겠죠. 필리프 4세 당시에 프랑스 왕실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또 루이 9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 루이죠. 세인트 루이. 아무튼 넘어가고 이 필리프 4세는 국왕으로서는 뭐 나름 그 입장에서 열심히 했고 또 잘한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자국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에 도전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성직자들한테도 세금을 걷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결국 교황 보니팔치오 8세 뺨 따고까지 날리는 그런 사건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필리프 4세의 압력으로 후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아비뇽은 프랑스 왕령이 아니라 프로방스 백장령이었고 또 그 프로방스 백장령은 교황의 봉신이었다고, 엄밀히 따지면 교황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나중에 프랑스에 예속이 됩니다. 결국 교황청이 프랑스 국왕령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교황청이 프랑스 왕의 영향과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후에 7명의 교황을 다 프랑스 출신으로만 뽑도록 하고 그렇게 교황이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1300년대이면) 이제 중세 후반인데 벌써 교황의 권위라는 게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되돌려놓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비뇽이 적합한 교황청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생겨나요. 뭐 이래저래 해서 결국 그것이 서방교회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간에는 교황이 3명까지 동시에 존재를 해요. 물론 결국에 가서 다 해결은 되지만 당시로서는 세속 권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교황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68년간 어쨌든 교회의 심장부로서 역할을 다 했던 이곳 아비뇽 옛 교황청에 와 있습니다. 되게 우울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꽤 웅장하게 지어져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아비뇽에서 동쪽으로 한 45분 거리에 세낭크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시토회 수도회예요. 시토회는 프랑스 시토라는 지역 베네딕토회 수도사들이 나와서 설립한 수도회입니다. 당시 베네딕토회가 너무 세속화가 됐던 거예요. 유럽 전역에 수도회가 다 진출을 하고 그렇게 자치 규모도 너무 커지는 거죠. 돈도 너무 많이 쌓이고 또 정치적으로 귀족, 왕실, 교황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영향력까지 막대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아주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죠. 베네딕토회는 당시에 중세인데 중세기 동안에 학문, 예술, 건축이 발달하는데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과 고전을 필사하면서 지식을 전승하고 로마네스크랑 고등 양식을 발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업 기술, 또 과학까지 발전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병원이나 학교 같은 사회시설도 운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이런 일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 정치적인 그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행여나 그 영적인 방향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도 생활의 그 본질, 베네딕토 성인이 가르쳤던 공동생활의 그 핵심, 청빈과 단순함, 기도와 노동이라는 그 모토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토의 그 베네딕토 수사들이 시토회를 창설하고 베네딕토의 규칙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수도 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엄률 시토회라고 하는데, 시토회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회가 또 있어요. 역시 프랑스의 라 트라프 수도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흔히 트라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피정을 갔었는데 그 산속의 수도원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바로 이 엄률 시토회였고, 또 우리가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 길에 성 요셉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트라피스트 수도회죠. 딸기잼 맛있어요. 그리고 트라피스트라고 하면 사실 맥주 아닙니까? 벨기에 트라피스트 맥주가 엄청 유명하죠. 언젠가 꼭 갑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세낭크 수도원에서는 베네딕토 규칙을 따라서 가난과 기도, 또 노동과 그리고 침묵을 강조하면서 아주 전통적인 수도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수도사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또 이후로도 계속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복원이 돼서 이 남프랑스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회 건물도 아주 단순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유지를 해요. 고딕이나 나중에 그 바로크처럼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단순하게 뭐 엄청난 장식은 없어도 그게 어쩌면 고요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낭크 수도원에 방문객들이 엄청 많은데 그건 바로 여기 라벤더 밭이 유명해서 그래요. 라벤더가 만개할 때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앙상하긴 한데 여름에 여기를 온다? 그러면 아주 뭐 이거 풍경도 풍경이지만 아마 그 향기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속세에서 찌들어 있다가 이런 세낭크 수도원을 방문해서 여기 수사님들의 그 단순함도 배우고 라벤더 향도 맡으면서 이 클로이스터를 산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그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비뇽에서 차 타면 한 20분 정도 거리, 아비뇽 근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샤토네프 디 파프라는 지명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샤토는 성, 네프는 뉴, 그러니까 새로운, 파프는 파파죠. 즉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비뇽 교황청하고 관련이 있겠죠. 1309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로마에서 여기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이전을 하는데, 아무리 프랑스 왕의 압력 때문에 교회 수장이 이 험한 꼴을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황은 교황입니다. 교황청 건물도 그럴듯하게 짓게 되겠지만 이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이 돼요. 마치 한 나라의 수도가 옮겨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클레멘스 5세 후임인 교황 요한 22세가 1317년 교황의 여름별장으로 이곳에 성체랑 궁전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이 작은 마을도 발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여기 지역명이 샤토네프 디 파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근방은 프랑스에서 가장 주요 와인 생산지 중에 하나가 돼요. 론 강의 줄기를 따라 형성이 되는데 꼬트 디 론 와인이라고 해서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르도 와인 또 부르고니 와인 하면 많이들 아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아주 좋은 품질의 와인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으로 저명한 와인들을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샤토네프 디 파프입니다. 일명 교황의 와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전통적으로 13가지 품종을 블렌딩해서 양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리나쉬랑 시라라는 포도가 보통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얘기할 때 때루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재배지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토질이나 날씨 등 그 여러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론 강의 남부에는 자갈이 많다는 거예요. 갈레롤레라고 하는데 이런 붉은 자갈들이 땅속에서 낮 동안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까지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가 완벽하게 익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근처 와이너리,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쩌다가 중요한 날 큰맘 먹고 따곤 하는 와인을 만드는 곳에 이렇게 직접 와서 제조 과정 얘기도 듣고 시음도 하는 아주 좋은 경험도 가져봤습니다. 샤도냅 디 파프에서 약 1시간 반 조금 안 걸려서 남쪽으로 쭉 바다가 나올 때까지 내려옵니다. 마르세유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이어서 현재 제2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부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해산물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도상의 위치만 봐도 해상 교역이 활발했을 거란 게 예상이 되죠. 무려 기원전 600년 전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도 거대 항구 도시로서 계속 발전이 되고 중세 때도 역시 강력한 상업 도시로서 지위를 이어가요. 특히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병사들 또 순례자들이 여기 마르세유 항구로 집결을 해서 출항을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물론 비극적인 일들도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중해를 통한 동방세계와의 교역 통로가 그만큼 탄탄해지는 거예요. 비단이나 각종 향신료들부터 해서 진보된 과학기술도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또 철학 지식까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연구도 그렇게 이쪽 서방 세계에 다시 전해지면서 바로 스콜라주의가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중해 네트워크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 건축에서도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여기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물론 카메라에 다 담지는 않았지만 백인들보다는 여러 인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프랑스 최남단 동쪽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또론의 수도원이라고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요전에 그 세낭크 수도원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 세낭크 수도원하고 또 이번에 가보지 못했지만 실바캉 수도원이라고 또 있고, 그리고 이 토로네 수도원까지 해서 이 프랑스 남부 시토회 3대 수도원이라고 해요. 여기 토로네 수도원도 역시 12세기 초에 본래의 수도 정신을 회복하면서 기도와 노동 또 단순한 삶을 추구했던 그 시토의 베네딕토회 수도사들에 의해 설립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지만 19세기 말에 다시 복원이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역시나 단순한 로마네스크 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화려한 장식은 가능한 배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특이한 건 이 성전의 음향 그 설계를 아주 신경 써서 한 것 같아요. 울림이 유난히 좋더라고요. 아베 마리아.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나 성가 그 공연 장소로 종종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그라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라스는 세계적인 향수의 도시, 향수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향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굳이 여길 왜 들렀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는 원래 중세 때부터 가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가죽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가죽을 공정하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악취를 없애려는 노력에서 바로 향수가 발달이 됩니다. 마침 여기 프로방스 지역은 향이 아주 풍부한 꽃이나 또 허브가 굉장히 흔했어요. 라벤더도 그렇고 장미나 자스민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 명품 브랜드들 향수의 원료 상당 부분이 여기서 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라스에서 향수가 발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카트린 드 메디치예요. 카트린 드 메디치가 누굽니까? 이름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 대표 가문 그 르네상스 1등 공신 집안 출신이죠.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와서 앙리 2세의 왕비가 됩니다. 역사에서는 흔히 이 카트린 드 메디치를 거의 무슨 악녀로 묘사를 해요. 위그너 전쟁, 성 바르톨로메오 죽일 학살 사건의 설계자로 비난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자료를 들여다보면 카트린 드 메디치는 누구보다 종교적 관용을 주창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트린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 3명의 아들들 섭정직을 맡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왕권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 카트린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국가의 안정이었다고요. 종교적 신념을 고집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위그노를 학살한다?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딸 마고를 그 개신교 세력으로 정략 결혼시킨 것도 한편에서는 원망을 듣지만 그렇게 그 남편 결국 앙리 부르봉, 프랑스 앙리 4세가 돼서 위그너 전쟁을 일단락 종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트린 드 메디치라는 인물의 그 재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로 그 당시 이 카트린이 여기 향수의 발달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서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곳이 피렌체였죠. 르네상스의 발상지였고 이탈리아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서로 다 피렌체를 원했다고. 아무튼 그러한 가장 세련된 문화와 기술을 자랑하던 이탈리아에서 카트린이 프랑스로 시집을 올 때 향수 제조 또 정제 기술 전문가를 데려옵니다. 뭐 유럽 전반적인 문화가 그 개인 위생에 좀 처져 있긴 했는데 특히 가죽 제품, 장갑 같은 거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쓰기가 불편하단 말. 이제 그런 전후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향수 제조 기술 그리고 프로방스의 그 향료 원료 그 재배 기술이 더해져서 여기 그라스가 유럽의 향수 산업 선두 주자가 되는 그 기반이 된 것이죠.
이 언덕 위 작은 마을에 주교좌가 있어요. 노틀담 두 뿌이 주교좌인데 분명히 힘이 있던 겁니다. 로마네스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를 보면 바로크가 더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루벤스 작품도 있어요. 루벤스가 웬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중세 때 이미 잘 나가는 곳이었고 종교전쟁 이후에도 개혁에 동참하면서 바로크 장식에 유감없이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향수 산업 덕분인 것이죠. 계속해서 프로방스 지역을 탐험하고 있는데 생폴 드 방스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또 하나의 요새 도시인데 그런 중세의 아름다움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동시에 현대 예술의 유산과도 어떤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폴은 예술과 화가들의 마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파블로 피카소도 있고 또 마르크 샤갈, 이제 니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그리고 앙리 마티스와 같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와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조용한 분위기도 있고 또 지중해랑 가까워서 그 특유의 햇살이 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여행 동안에 날씨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줘서 그 부분은 살짝 또 포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오늘 또 거의 처음으로 날씨가 좋습니다. 예술가들이 경험했다는 그 영감을 주는 독특한 빛이 이런 것인가 좀 만끽을 하고 가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묵주기도의 경당이 있는데 거기서 또 마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생폴 드 방스에서 한 10분 정도 찻길로 올라오면 방스라는 마을이 또 있고 이제 그 위에 로사리오 채플, 묵주기도 경당이 있습니다. 앙리 마티스가 설계를 한 건축물이에요. 하필 제가 오늘 닫혀있는 시간에 와가지고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겠죠.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야수파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야수파라고 하면 20세기 초에 아주 잠깐 등장했던 미술운동인데 이름 그대로 야수처럼 거칠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죠. 형태가 단순하면서 색채가 또 강렬해요. 작가 개인의 감정과 직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빛을 표현하는 방식도 독특하죠. 이 앙리 마티스가 말년에 여기 로사리오 경당의 설계와 장식을 맡게 되는데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여기 방스에서 그 요양을 하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를 돌봐주던 자크마리 수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크마리 수녀님이 앙리 마티스한테 이 로사리오 경당 건축을 의뢰를 한 것이죠. 역시 현대적인 감각이 들어가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을 아주 탁월하게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앙리 마티스가 그렇게 신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로사리오 경당을 지으면서 자기만의 영적인 성찰을 좀 깊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로사리오 경당은 앙리 마티스 말년의 가장 주요 작품으로 꼽히게 됩니다. 남부 프랑스 동쪽 끝입니다. 모나코라는 곳인데 사실 모나코는 프랑스는 아니죠. 작지만 독립된 도시국가입니다. 고대부터 중세로 넘어오면서도 계속해서 무역항으로 사용이 됐던 곳인데 1297년 그리말디 가문이 요새를 점령하고 지금까지도 이 모나코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1861년 프랑스랑 조약을 맺으면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후로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하는데 주민들한테서 소득세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갑부들이 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죠.
모나코는 가톨릭 신앙을 국가 공식 종교로서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297년 모나코를 점령한 프란체스코 그리말디 동상을 이렇게 보면 수도복을 입고 있는데 당시 요새를 잠입했던 그 기발한 작전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왕실의 선조 모습을 이렇게 여전히 수도복 차림으로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 모나코 왕실의 그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이번 저의 남프랑스 답사 여행 마지막 방문지 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파벳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으면 나이스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권 그 말장난 농담으로 Nice is nice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니스라는 곳은 멋진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니스는 단순한 휴양지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갖춘 곳이라면 이미 고대에도 도시가 성립이 됐겠죠?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들이 니카이아라고 여길 부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니카이아라는 이름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유래를 해요.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빅토리아가 되겠죠. 그렇게 주요 무역 항구로 발전을 하고 중세에는 사보이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보이는 이탈리아 문화권 국가이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가서 프랑스에 병합이 돼요. 그래서 이 니스는 벌써 위치만 봐도 그렇긴 한데 이탈리아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여기 머물면서 건축이 어떻고 언어나 억양이 어떻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쉽게는 음식에서 벌써 이탈리아 터치가 분명히 보이고 생김새가 또 그렇습니다. 유심히 보면 또 그런 게 보여요. 어쨌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융화된 어떤 것이 나름 여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니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도시답게 교회 공동체 역시도 길게 가지고 있어요. 4세기경에 이미 주교자 도시로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일찍이 이 근방에서는 교회 공동체 그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순교자 중에 성녀 레파라타라고 있는데 그 유해가 여기 니스로 오면서 영적으로 어떤 구축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교자 주보 성인으로 성녀 레파라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침체된 그 신앙을 좀 되살려보자 하는 어떤 그 부흥 운동이 프랑스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니스도 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어진 성전이 여기 니스의 노틀담 바실리카예요. 이렇게 혁명 이후 또 현대에 들어서도 프랑스 전역에서는 반가톨릭 정서가 만연했었는데 이곳 니스만큼은 그래도 이 가톨릭 신앙의 뿌리를 지키면서 세속화의 물결에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자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남부에서의 만 11일간 답사 여행 일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선 요즘에 제가 이 본당 행정 관련 일이 골치가 참 많이 아팠는데 잠시 이렇게나마 좀 떠나오면서 머리를 식힐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면 또 열심히 일해야죠. 프랑스는 파리나 그 북부 지역은 그래도 제가 한두 번 이상 가봤던 적이 있는데 이쪽 남부로는 저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저쪽 끝에 루르드나 생장피에드보르 같은 경우는 뭐 순례를 하면서 좀 들렀었지만 이번에는 이쪽 동남부를 주로 해서 계획을 해봤던 것이죠. 참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독특하더라고요. 여기가 지리적으로 스페인하고 또 이탈리아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 혼합된 문화 또 역사 또 그들의 혹은 그들 선조의 신심까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고대 문명의 흔적부터 초세기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거, 박해의 그 역사도 품고 있고 또 아주 풍성한 중세의 유산도 있고 특히 로마네스크랑 고딕 양식 상당 부분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 요새 도시들도 굉장히 재밌죠. 거기에다가 성인 공경 사상, 특히 성유골에 대한 신심이 아주 강했던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산티아고 순례길 그 선상에 있는 도시들 또 마을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죠. 그리고 이쪽이 그 이슬람 문화권과 그 교류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고 마침내 스콜라주의가 또 발달했던 것도 상기를 해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유해가 모셔진 곳도 가봤죠. 하지만 토마스 성인 이후에는 오컴 같은 사상가들이 주창했던 개체 중심 사상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00년대에 들어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백년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가서 유수 시절을 보내죠. 이후에 서방교회 분열 시기를 겪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 계속 되어오던 그 교회 쇄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해요. 결국 개신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개체 중심 사상이 만연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교회는 마침내 진정한 개혁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양식의 그 극적인 표현이란 절대적인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종교 전쟁을 치른 이 유럽에서는 더 이상은 종교가 아닌 이성에 의지한 시대를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럼에도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토회 수도 공동체 같은 곳들에서는 그 전통적인 영성을 되살리는데 혼신을 다하고 장마리 비안네 신부님 같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다시 본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도 여기 도시들은 교회랑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천재 예술가들을 후원할 정도로 이 프랑스 교회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아르에서는 피카소를 만났죠. 생폴 드 방스랑 니스에서는 앙리 마티스 또 마르크 샤갈 같은 그 현대 예술가들의 숨결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답사 여행은 거의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는 모더니즘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죠. 이 사제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프랑스 역시 대부분 성전들은 이제 텅텅 비어있고 미사 시간에도 가보면 거의 전부 연로하신 분들만 몇몇 계시는 수준이에요. 어쩌면 지금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브루클린 성 안셀모 성당은 엄청 훌륭한 거였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나아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위안이 됩니다. 사실 유럽 전반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분명히 잘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이번 일정에서 만난 그 성인들처럼 우리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기 위해 그 몸과 마음을 다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 남프랑스는 단순한 여행지로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음식 맛이죠. 와인도 그렇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주차 공간 찾기도 꽤 좋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대부분 도시는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합니다. 다 통제가 돼 있다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2025년 가을에 KCB에서 프랑스 순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곳들을 전부 다 가지는 못하겠지만 대신에 이 남프랑스뿐만 아니라 북부까지 프랑스 전역을 다니면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뉴욕에서 출발을 하니까 근처에 계시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영상 봐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답사 여행 언제쯤 어디로 가볼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